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믿기 어려운 실화입니다. 2024년 겨울, 미국의 한 도시가 완전히 마비됐어요. 전기도 끊기고 병원도 멈추고 100만 명의 시민들이 절망에 빠졌죠. 그런데 이때 나타난 구원자는 뜻밖에도 한국에서 온 젊은 개발자들이었습니다. 과연 이 작은 팀이 어떻게 세계 최강국 미국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풀어냈을까요? 그리고 이 사건 뒤에 숨겨진 충격적인 진실은 무엇일까요? 마지막에는 여러분도 깜짝 놀랄 반전이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기술의 진정한 의미와 국경을 초월한 따뜻한 인간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실 거예요. 그럼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지금 바로 이야기를 시작해보겠습니다. 저는 미국 워싱턴 DC에 살고 있는 제니 하워드입니다. 연방정부 디지털 정책국에서 차장직을 맡고 있어요. 42살 이 일을 한 지도 벌써 15년이 넘었죠. 사실 저에게는 잊을 수 없는 상처가 하나 있습니다. 10년 전 제가 담당했던 국가보안 시스템이 해킹당해 1,00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거든요. 그때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해요. 새벽 3시에 긴급 전화를 받고 사무실로 뛰어갔는데 모니터 화면에 떠있던 빨간 경고창들을 보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언론에서는 연일 저를 무능한 공무원이라고 비난했고 피해를 당한 시민들의 원망 어린 시선을 견디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때의 무력감과 죄책감이 지금도 제 가슴을 짓누르고 있어요. 그 사건 이후로 저는 더욱 완벽한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다짐했지만 동시에 기술에 대한 두려움도 생겼죠. 하지만 제게는 특별한 인연이 하나 있어요. 대학 시절 교환학생으로 한국 서울에서 1년을 보냈거든요. 그때 만난 친구들의 따뜻함과 서로를 돕는 문화가 지금도 제 마음 한켠에 남아 있습니다. 특히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조건 없이 달려와 주던 한국 친구들의 모습이 인상 깊었어요. 2024년 12월 15일 차가운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워싱턴 DC에는 첫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평소처럼 아침 7시에 출근해서 커피를 마시며 업무를 시작하려는데 사무실 전화가 미친 듯이 울렸습니다. 벨소리가 평소보다 더 급하게 들렸어요. 차장님, 디트로이트에서 재앙이 일어났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공포에 질려 있었습니다. 제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어요. 10년 전의 악몽이 다시 시작되는 건 아닌지 불안감이 몰려왔습니다. 진정하고 천천히 말해보세요. 무슨 일입니까? 도시 전체가 멈춰버렸어요. 인공지능 시스템이 완전히 다운됐습니다. 전기, 교통, 병원, 금융. 모든 게 마비됐어요. 순간 10년 전의 악몽이 되살아나면서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규모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디트로이트는 정부가 30조 원을 투입해 만든 세계 최초의 완전 자동화 스마트 도시였거든요. 모든 인프라가 하나의 중앙 시스템으로 연결된 미래 도시의 모델이었죠. 신호등부터 상하수도 심지어 쓰레기 수거까지 모든 것이 인공지능으로 관리되는 곳이었어요. 정확한 피해 규모는 어느 정도입니까? 100만 명의 시민들이 갇혀 있습니다. 지하철이 터널 한가운데서 멈춰서고 엘리베이터에 갇힌 사람들이 수백 명이에요. 고층 아파트에 사는 노인분들은 계단을 이용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요. 무엇보다 병원의 생명 유지 장치들까지 오작동하고 있어서 중환자들이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더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즉시 현지로 향해야 했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도 계속 보고가 들어왔어요. 상황은 시간이 갈수록 더 심각해지고 있었습니다. 영하 15도의 혹독한 추위 속에서 난방이 끊어진 가정들, 신호등이 꺼져서 일어나는 교통사고들, 그리고 가장 심각한 건 카드 결제 시스템까지 마비돼서 시민들이 음식과 생필품을 구입할 수도 없다는 것이었어요. 비행기에서 내려다본 디트로이트는 정말 끔찍했습니다. 평소라면 반짝이는 네온 사인들과 가로등으로 가득했을 도심이 완전히 어둠에 잠겨 있었어요. 마치 거대한 무덤처럼 보였습니다. 몇몇 건물에서만 비상등이 깜빡이고 있을 뿐 도시 전체가 죽은 것 같았어요. 현지 상황실에 도착하자 더욱 충격적인 현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시장 톰 윌슨은 완전히 넋이 나가 있었습니다. 평소 자신만만하던 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차장님, 우리는 끝났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진정하세요, 시장님.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난 거죠? 새벽 5시 정각에 갑자기 모든 시스템이 먹통이 됐어요. 마치 누군가가 스위치를 한 번에 꺼버린 것처럼요. 우리 최고의 엔지니어들이 사흘째 밤을 새워가며 복구를 시도하고 있지만 도저히 원인을 찾을 수가 없어요. 마치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우리를 공격한 것 같습니다. 그때 기술팀장인 마이클이 혈색이 하얗게 질린 채로 뛰어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여러 장의 출력물이 들려 있었어요. 차장님, 시스템 로그를 분석해보니 믿을 수 없는 게 발견됐어요. 뭘 발견했습니까? 외부에서 우리 시스템에 접근한 흔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 해킹 기술은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나라의 기술보다도 앞서 있습니다. 마치 10년 후에 기술을 쓴 것 같아요. 바로 그때 상황실 문이 벌컥 열리더니 한 남자가 들어왔어요. 정장을 말끔히 차려입은 동양인이었는데 그의 눈빛이 소름 끼칠 정도로 차가웠습니다. 그가 걸어오는 발걸음 소리마저 위압적이었어요. 안녕하십니까? 시황테크 최고 경영자 류지혜입니다. 그 순간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에게 집중됐어요. 상황실 안의 공기가 갑자기 차가워진 것 같았습니다.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류지혜는 천천히 상황실을 둘러보더니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의 존재감이 방 전체를 압도했어요. 마치 독사가 먹잇감을 노리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는 40대 중반으로 보였는데 완벽하게 다린 정장과 값비싼 시계가 그의 지위를 말해주고 있었어요. 도와드리러 왔습니다. 저희가 아니면 이 도시 다시는 살아날 수 없어요. 그의 말투에서 뭔가 섬뜩한 확신이 느껴졌어요. 마치 이미 모든 것을 계획하고 온 것 같았습니다. 시장 톰 윌슨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정말 해결할 수 있나요? 우리 최고의 기술진도 손을 들었는데. 당연하죠. 저희 시황테크는 세계에서 가장 앞선 인공지능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류지에는 태블릿을 꺼내더니 화면을 모두에게 보여줬어요. 거기에는 믿을 수 없는 숫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제 눈이 그 숫자를 따라가는 것만으로도 어지러웠어요. 30조 원 규모의 무상기술 지원을 해드리겠습니다. 48시간 내 모든 시스템을 완벽하게 복구시켜드리죠. 더 나아가 앞으로 이런 사고가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보안 시스템도 완전히 업그레이드 해드릴 테니까요. 상황실이 술렁거렸어요. 그 돈이면 도시 전체를 다시 건설할 수 있는 천문학적인 금액이었거든요. 몇몇 사람들의 얼굴에 희망의 빛이 떠올랐지만 저는 달랐어요. 하지만 제 가슴 한구석에서는 경고음이 울리고 있었습니다. 10년 전 그 사건에서 배운 교훈이 있었어요.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것, 그리고 너무 좋은 조건에는 반드시 함정이 있다는 것 말입니다. 제 직감이 이 남자를 믿지 말라고 속삭이고 있었어요. 조건이 뭡니까?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류지의 눈빛이 더욱 차갑게 변했습니다. 마치 가면을 벗어던지는 것 같았어요. 거절하면 안 됩니다. 모든 데이터와 운영권, 중국에 완전히 이관하셔야 해요. 디트로이트의 모든 정보, 시민들의 개인정보, 그리고 이 스마트 시티의 운영 노하우까지 전부 저희가 가져가는 겁니다. 순간 온몸의 피가 거꾸로 도는 것 같았습니다. 이건 도움이 아니라 침략이었어요. 국가의 주권을 담보로 한 협박이었습니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미국의 주권을 포기하라는 얘기잖아요. 하지만 류지에는 전혀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자신만만해 보였어요. 그는 자신의 시계를 확인하더니 위협적인 미소를 지었습니다. 선택권은 없어요. 지금 서명하지 않으면 내일 아침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죽을 겁니다. 특히 병원에 있는 중환자들 말이에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마이클이 다급하게 뛰어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손이 덜덜 떨리고 있었어요. 차장님, 병원에서 연락이 왔는데 중환자실의 생명 유지 장치가 하나씩 꺼져가고 있어요. 지금까지 7대가 멈췄고 10분마다 한 대씩 추가로 정지하고 있어요. 류지혜가 시계를 보더니 마치 모든 걸 예상했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벌써 그 시간이네요. 예상보다 빨리 진행되고 있어요. 제 계산으로는 1시간 후면 모든 생명 유지 장치가 멈출 것 같은데요. 뭐라고요? 설마 당신이?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 상황이 우연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증명해드렸잖아요.
저희 기술의 위력을요? 고치는 것도 우리, 망가뜨리는 것도 우리예요. 이제 믿으시겠어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 남자가 디트로이트를 인질로 잡고 협박하고 있었던 거예요. 수백만 명의 무고한 시민들의 생명을 가지고 장난치고 있었던 겁니다. 당신들이 이 모든 걸 일으켰다는 말입니까? 일으켰다는 표현은 맞지 않아요. 단지 실력을 보여드린 것뿐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강력한지, 그리고 여러분이 얼마나 무력한지 말이에요. 바로 그때 상황실 문이 열리더니 워싱턴에서 급파된 국토안보부 차관 데이비드 스미스가 들어왔어요. 평소 냉정하기로 유명한 그였는데 오늘은 뭔가 달랐습니다. 그런데 그의 표정이 이상했어요. 마치 이미 모든 걸 알고 있는 것 같았고 심지어 어떤 결정까지 내린 것 같았어요. 제니, 잠깐 얘기 좀 하자. 복도로 나온 데이비드는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워싱턴에서는 이미 그들의 제안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어. 뭐라고요? 차관님, 이건 명백한 테러 행위예요.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알고 있어.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다른 선택권이 없어. 만약 이게 전국으로 확산되면 미국 전체가 마비될 수도 있어. 뉴욕, 로스앤젤레스, 시카고. 모든 대도시가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하지만 이렇게 굴복하면 앞으로 계속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상황실에서 비명소리가 들려왔어요. 급히 뛰어가 보니 류지에가 또 다른 태블릿을 조작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악마 같은 미소가 떠 있었어요. 미안해요. 실수로 학교 난방 시스템을 껐네요. 지금 영하 20도인데 아이들이 추워하겠어요. 특히 유치원 아이들은 체온 조절이 어려운데 말이죠. 시장이 절규했습니다. 당장 다시 켜요. 아이들에게 손대지 마. 계약서에 서명하시면 바로 켜드리죠. 간단한 일이에요. 제 손이 주먹으로 저절로 쥐어졌어요. 10년 전에 그 무력감이 다시 몰려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수많은 무고한 시민들, 특히 어린아이들이 위험에 처해 있었거든요. 그때 상황실 뒤편에서 조용히 서 있던 한 청년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20살 정도로 보이는 마른 체격의 남자였는데 두꺼운 안경 너머로 보이는 그의 눈빛이 유난히 날카로웠어요. 후드티에 청바지를 입은 평범한 차림이었지만 뭔가 특별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잠깐만요. 뭔가 이상해요.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에게 집중됐습니다. 류지에도 처음으로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지금까지 모든 걸 계획대로 진행하던 그였는데 예상치 못한 변수가 나타난 거였죠. 너는 누구냐? 류지에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있었어요. 하지만 청년은 전혀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크리스 존슨입니다. 디트로이트 토박이고 이 스마트시티 프로젝트의 주 개발자 중 한 명이에요. 22살이고 미시간 대학교에서 컴퓨터공학을 전공했어요. 크리스는 자신의 노트북을 열더니 빠른 손놀림으로 코드를 입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집중력은 마치 세상 모든 것을 차단한 것 같았어요. 키보드를 두드리는 소리가 상황실에 리듬감 있게 울렸습니다.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직접 설계한 시스템의 일부인데 이렇게 정교한 시스템이 갑자기 무너질 리가 없거든요. 더군다나 모든 보안 프로토콜을 의회에서 말이에요. 류지의 표정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그는 크리스를 위협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며 한 걸음 다가섰어요. 그만두는 게 좋을 거야, 꼬마야. 내가 건드리면 안 되는 것들이 있어. 하지만 크리스는 전혀 개의치 않았어요. 오히려 더욱 열정적으로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그의 화면에는 수많은 코드들이 빠르게 스크롤되고 있었어요. 아니에요. 제가 만든 시스템이니까 제가 가장 잘 알아요. 그리고 누군가 제 작품을 망가뜨렸다면 그 사람을 반드시 찾아낼 거예요. 10분 정도 지났을까요? 크리스가 갑자기 흥분해서 소리쳤어요. 찾았다. 여기 있어요. 그가 화면을 돌리자 모든 사람들이 숨을 멈췄습니다. 화면에는 수많은 코드들이 흘러가고 있었는데 그 중에 이상한 부분이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었어요. 마치 건강한 세포 사이에 암세포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건 백도어예요. 누군가가 우리 시스템에 몰래 뒷문을 만들어 놓았어요. 그것도 아주 정교하게 말이죠. 일반적인 보안 검사로는 절대 발견할 수 없을 정도로요. 시장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백도어라니 그게 정확히 뭔가요?
쉽게 말해서 도둑이 나중에 쉽게 들어올 수 있도록 미리 만들어 놓은 비밀 통로예요. 그리고 이 코드를 보세요. 크리스가 화면의 한 부분을 확대해서 보여줬어요. 모든 데이터가 외부로 실시간 전송되고 있어요. 시민들의 개인정보, 정부 기밀, 심지어 병원의 환자 정보까지 전부 말이에요. 이건 단순한 해킹이 아니라 체계적인 정보 수집이에요. 상황실이 술렁거렸어요. 사람들의 얼굴에 공포와 분노가 동시에 떠올랐습니다. 어디로 전송되는 거죠? 크리스가 더 깊이 추적하더니 소스 코드를 분석했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더욱 빠르게 움직였어요. 마치 탐정이 범인의 흔적을 찾는 것 같았습니다. 추적해보겠어요. 이 데이터 스트림을 역으로 따라가면 몇 분 후 크리스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류지혜를 바라봤어요. 시황테크 서버로 전송되고 있어요. 중국 베이징에 있는 본사 서버요. 이 사람들이 이미 몇 달 전부터 우리 시스템을 감시하고 있었어요. 순간 상황실이 얼어붙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류지혜를 바라봤어요. 그는 더 이상 가면을 쓸 필요가 없다는 듯 차가운 웃음을 지었습니다. 똑똑한 꼬마네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늦었다고요? 전 이미 모든 증거를 수집했어요. 크리스는 자신의 스마트폰을 꺼내더니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거기에는 지난 몇 개월간의 모든 해킹 로그와 데이터 유출 기록이 정리되어 있었어요. 날짜별로, 시간별로 아주 상세하게 말이죠. 전 어젯밤부터 계속 의심했어요. 시스템이 이상하게 느려지는 게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조사를 시작했어요. 제 개인 서버의 모든 로그를 백업해뒀고 이 모든 증거를 이미 외부에 전송했어요. 데이비드 차관이 화를 내며 소리쳤습니다. 내가 뭘 했는지 알아? 국가기밀을 누설한 거야. 이건 심각한 범죄 행위야. 국가기밀이요? 우리 시민들이 죽어가고 있는데요. 그리고 진짜 범죄자는 따로 있잖아요. 크리스가 류지혜를 가리키며 당당하게 말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정의감이 가득했습니다. 그때 크리스가 뜻밖의 말을 했습니다. 제가 도움을 요청한 곳은 한국의 보안업체예요. 대학때 교환학생으로 만난 친구가 있거든요. 이하늘이라는 친구인데 정말 실력이 뛰어나요. 한국 사람들은 진짜 대단해요. 제 심장이 쿵하고 뛰었습니다. 한국이라니 제가 교환학생 시절을 보냈던 그 나라 말이에요. 갑자기 그때의 따뜻한 기억들이 되살아났습니다. 류지혜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한국이요? 우스운 일이네요. 그 작은 나라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우리 중국의 상대가 되겠어요? 하지만 크리스의 눈빛은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제 친구 이하늘은 한국 최고의 보안 전문가예요. 벌써 팀을 꾸려서 이쪽으로 오고 있을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그 순간 류지혜의 얼굴이 처음으로 일그러졌어요. 뭔가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긴 것 같았습니다. 시간이 없어요. 지금 당장 서명하세요. 한국에서 누가 와도 이미 늦었어요. 하지만 저는 이제 희망을 품기 시작했어요. 크리스라는 용기 있는 청년과 머나먼 한국에서 도움이 오고 있다는 소식이 절망적인 상황에 한 줄기 빛을 비춰주고 있었거든요. 이틀 후인 12월 17일 오후 2시 디트로이트 메트로폴리탄 공항에 작은 무리가 도착했습니다. 총 5명의 한국인들이었는데 그들을 보는 순간 솔직히 실망스러웠어요.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소규모였거든요. 거대한 위기를 해결하러 온 구원자들 치고는 너무 평범해 보였습니다. 앞장서서 걸어오는 여성이 눈에 띄었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단정한 인상의 여성이었는데 키는 그리 크지 않았지만 걸음걸이에서 특별한 자신감이 느껴졌어요. 그녀의 눈빛에서 특별한 무언가가 느껴졌습니다. 마치 폭풍 전의 고요함 같은 침착함이었어요. 검은색 정장에 작은 백팩을 메고 있었는데 전혀 꾸밈 없는 모습이었지만 오히려 그게 더 인상적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세안 네트워크스 대표 이하늘입니다. 유창한 영어로 인사하는 그녀를 보며 크리스가 반갑게 달려갔어요. 오랜만에 만나는 친구를 반기는 그의 모습에서 진정한 우정이 느껴졌습니다. 하늘아, 정말 고마워. 네가 와줄 줄 몰랐어. 크리스 상황이 심각하다고 들었어. 친구가 어려우면 당연히 도와줘야지. 그녀의 말에는 꾸밈이 없었어요. 진심으로 도우려는 마음이 그대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주변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데이비드 차관이 코웃음을 쳤어요. 이게 뭡니까? 한국에서 온 구원자들이요?
겨우 5명이 와서 뭘 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최고의 전문가들도 해결 못한 문제를 말이에요. 마이클 기술팀장도 회의적이었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노골적인 의심이 드러나 있었어요. 차장님, 이건 시간 낭비예요. 우리가 사흘째 해결 못한 문제를 저들이 어떻게 해결한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우리 시스템도 제대로 모르는 외국인들이 말이에요. 상황실의 다른 직원들도 비슷한 반응이었어요. 어떤 이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고 어떤 이는 아예 관심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나타난 희망이 너무 보잘것없어 보였던 거죠. 그때 이하늘이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희를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한국은 사이버 공격을 가장 많이 받는 나라 중 하나거든요. 북한에서 매일 공격해오고 중국에서도 지속적으로 압박을 받고 있어요. 그만큼 방어 기술도 실전에서 검증됐죠. 그녀의 목소리에는 강인함이 있었어요. 작은 체구에서 나오는 말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류지에는 여전히 여유만만했어요. 그는 이하늘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조롱하는 듯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흥미롭네요. 하지만 시간이 없어요. 벌써 48시간이 지났는데 더 기다릴 수는 없어요. 특히 병원 환자들이 계속 위험에 처해 있는데 말이죠. 그 순간 이하늘 팀의 한 남자가 조용히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박상진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그는 30대 중반의 남성이었어요. 그의 손놀림이 정말 빨랐습니다. 팀장님 시스템 구조 파악 완료했습니다. 벌써요? 크리스가 놀라며 물었어요. 겨우 10분도 안 된 시간에 복잡한 시스템 구조를 파악했다니 믿기 어려웠거든요. 네, 생각보다 단순해요. 중앙 집중식 구조라서 오히려 취약점이 명확해요. 방어하기는 어렵지만 복구하기는 상대적으로 쉬워요. 이하늘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공격을 수없이 막아봤어요. 북한에서 매일같이 사이버 공격을 해오거든요.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이제는 패턴이 보여요. 그녀의 말에 상황실이 조용해졌어요. 한국이 그런 특수한 상황에 놓여 있다는 걸 모르던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분단 국가로서 겪는 현실적인 위협들 말이에요. 시장이 반신반의하며 물었어요. 하지만 장비도 없이 어떻게? 우리는 최첨단 장비를 동원해도 해결 못했는데. 이하늘이 뒤에 있던 팀원들을 불렀습니다. 우리 비밀병기를 보여드릴게요. 그들이 가져온 건 정말 소박했어요. 노트북 5대와 작은 서버 1대가 전부였습니다. 최첨단 장비라고는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하늘의 설명을 들으니 놀라웠어요. 이건 우리가 자체 개발한 분산형 클라우드 시스템이에요. 하나가 공격당해도 나머지가 살아남도록 설계됐죠. 한국에서는 이미 실전에서 수차례 검증된 기술이에요. 일반적인 시스템은 중앙 서버가 공격당하면 전체가 마비되지만 저희 시스템은 마치 거미줄처럼 연결되어 있어서 한 부분이 끊어져도 다른 경로로 우회할 수 있어요. 류지혜가 처음으로 초조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하늘은 전혀 동요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욱 차분해 보였습니다. 한 가지만 약속해 주세요. 우리가 성공하면 조건 없이 도와드릴 테니까 나중에 다른 나라가 어려울 때 미국이 도와주세요. 기술은 독점하는 게 아니라 나누는 거니까요. 그 말에 제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이익을 바라지 않고 순수하게 도우려는 마음이 느껴졌거든요. 10년 전 한국에서 경험했던 그 따뜻함이 되살아났어요. 어려운 사람을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그 마음 말이에요. 좋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제가 허락하자 이하늘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떠올랐어요. 그때 이하늘이 뜻밖의 말을 했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미 시작했어요. 비행기에서 원격으로 작업하고 있었거든요. 크리스가 보내준 시스템 정보를 분석해서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박상진이 화면을 가리키며 외쳤습니다. 팀장님, 병원 시스템 복구 완료했습니다. 순간 상황실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화면을 바라봤어요. 실시간으로 병원 시스템이 하나씩 복구되는 모습이 초록색 불빛으로 표시되고 있었거든요. 마치 꺼져가던 촛불이 다시 밝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게 정말입니까? 시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의 얼굴에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과 동시에 희망의 빛이 떠올랐습니다. 이하늘이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중환자실 생명 유지 장치부터 우선 복구했어요. 환자들은 이제 안전합니다. 수술실 장비들도 정상 가동되고 있고요.
김지훈이 추가로 보고했어요. 소아과 병동 인큐베이터들도 모두 정상화됐습니다. 신생아들 체온이 안정되고 있어요. 그 순간 병원에서 긴급 전화가 걸려왔어요. 간호사의 울먹이는 목소리가 스피커폰을 통해 들려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환자들이 모두 안정을 되찾았어요. 아까까지만 해도 위험했던 할아버지도 이제 숨을 편안하게 쉬고 계세요. 제 눈에 저절로 눈물이 맺혔습니다. 10년 전 실패의 트라우마가 조금씩 치유되는 것 같았어요. 기술이 사람을 구하는 모습을 직접 보니까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하지만 류지혜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그의 얼굴이 일그러지며 분노가 솟구쳤어요. 지금까지 완벽하다고 생각했던 자신의 계획에 균열이 생기고 있었거든요. 이하늘이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당신들의 실수는 너무 중앙집중적으로 설계한 거예요. 하나의 핵심을 지키는 데만 집중하다 보니 우회로를 생각하지 못했죠. 우리는 분산형 구조로 우회 경로를 만들었거든요. 하지만 류지혜는 여전히 자신만만했습니다. 한 번의 패배로 포기할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병원 하나 고친 게 뭐가 대수예요? 도시 전체를 복구하는 건 다른 얘기예요. 더군다나 내가 준비한 건 이게 전부가 아니거든요. 그때 이하늘 팀의 막내인 김지훈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팀장님, 학교 난방 시스템도 복구 완료됐어요. 뭐라고? 모든 사람들이 다시 한번 놀랐어요. 어느새 화면에는 시내 모든 학교의 난방 시스템이 정상 작동한다는 표시가 떠 있었거든요.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심지어 유치원까지 모든 교육시설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크리스가 감격해서 소리쳤습니다. 대단해요. 정말 대단해요. 어떻게 이렇게 빨리. 우리는 동시에 여러 시스템을 복구할 수 있어요. 각자 다른 영역을 담당하거든요. 이하늘이 설명했어요. 그런데 그때 뜻밖의 일이 일어났어요. 상황실 밖에서 환호성이 들려오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작은 소리였는데 점점 커지더니 마침내 창문 밖을 내다봐야 할 정도가 됐습니다. 창밖을 보니 수백 명의 시민들이 거리로 나와서 박수를 치고 있었어요. 아이들을 품에 안은 부모들, 병원에서 나온 의료진들, 학교에서 뛰어나온 선생님들, 모든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며 환호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이런 게 진짜 기술의 힘이구나 싶었어요. 사람을 위협하고 조종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구하고 희망을 주는 기술 말이에요. 이하늘이 팀원들에게 지시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교통 시스템 복구 작업 들어갑니다. 네, 팀장님. 그들의 손놀림이 더욱 빨라졌어요. 각자 다른 파트를 맡고 있지만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었거든요. 키보드 소리가 리듬감 있게 울리면서 상황실 전체가 하나의 음악 같았어요. 민수라고 소개받은 네트워크 전문가가 보고했어요. 지하철 1호선 복구 완료. 2호선 작업 중입니다. 신호등 시스템도 차례대로 복구되고 있어요. 상수도 시설 정상화 완료. 연이어 터지는 성공 보고에 상황실이 희망의 에너지로 가득 찼어요. 류지혜는 점점 초조해지고 있었어요. 자신의 계획이 무너져가는 걸 지켜볼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그때 데이비드 차관이 조용히 제게 다가왔어요. 제니, 워싱턴에서 연락이 왔어. 상황이 바뀌었대.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았어요. 한국 팀의 성과를 본 정부가 마음을 바꾼 거였겠죠. 바로 그때 류지혜가 갑자기 자신의 태블릿을 꺼내더니 무언가를 조작하기 시작했어요. 그의 표정이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달라 있었어요. 마치 코너에 몰린 야수가 마지막 발악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재미있는 게임이었어요. 하지만 진짜 게임은 지금부터 시작이에요. 순간 상황실의 모든 화면이 깜빡거리더니 빨간색 경고창이 떴어요. 마치 컴퓨터 바이러스가 퍼지는 것 같은 무서운 광경이었습니다. 이하늘이 깜짝 놀라며 자신의 노트북을 확인했습니다. 뭐야? 우리 시스템도 공격받고 있어. 그녀의 목소리에 당황함이 섞여 있었어요. 지금까지 자신만만하던 그녀도 이런 상황은 예상하지 못했던 것 같았습니다. 김지훈도 식은땀을 흘리며 보고했습니다. 우리 백업 서버까지 공격당하고 있어요. 이런 규모의 공격은 처음 봐요. 류지혜가 섬뜩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악마 같은 만족감이 떠 있었어요. 놀라지 마세요. 저희가 준비한 건 디트로이트만이 아니었거든요.
미국이라는 나라 전체를 상대로 준비해 왔어요. 그 순간 데이비드 차관의 전화가 요란하게 울렸어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공포에 질려 있었습니다. 차관님, 워싱턴에서 긴급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국방부 사이버 센터가 마비됐어요. 펜타곤 통신망도 끊어졌고 백악관 보안 시스템도 오작동하고 있어요. 온몸의 피가 차가워졌어요. 국방부 사이버센터는 미국의 모든 군사 통신을 관할하는 곳이었거든요. 그곳이 마비됐다는 건 국가 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이라는 뜻이었어요. 그게 다가 아닙니다. 전화 너머 목소리가 계속 이어졌어요. 뉴욕 증권거래소도 거래 중단됐고 로스앤젤레스 공항도 관제 시스템이 먹통이에요. 지금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어요. 류지혜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끝났어요, 미국은. 이제 선택권이 없어요. 저희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미국 전체가 마비될 거예요. 하지만 이하늘은 전혀 당황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눈빛이 더욱 날카로워졌습니다. 마치 이 상황까지도 예상하고 있었던 것처럼 보였어요. 팀원들 비상계획 알파로 전환해요. 비상계획 알파요. 우리가 가장 많이 훈련해온 시나리오예요. 전면전 상황 말이에요. 한국에서는 이런 상황을 대비해서 항상 준비하고 있거든요. 갑자기 한국 팀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지금까지는 차분하고 신중했다면 이제는 마치 전쟁터에 나선 특수부대 같았습니다. 각자의 얼굴에 비장한 각오가 서려 있었어요. 이하늘이 팀원들에게 지시했어요. 상진이는 방어벽 구축, 지훈이는 추적 시스템 가동, 민수는 백업 네트워크 전개, 진호는 반격 준비해요. 네, 팀장님. 그들의 손놀림이 번개처럼 빨라졌어요. 하지만 류지혜의 공격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실시간으로 화면에서 붉은색과 초록색 신호가 치열하게 번갈아가며 나타났어요. 마치 두 군대가 정면 충돌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거 완전 사이버 전쟁이네요. 크리스가 숨을 죽이며 지켜봤어요. 보이지 않는 전장에서 두 팀이 치열하게 싸우고 있었거든요. 코드와 코드가 충돌하고 알고리즘과 알고리즘이 경쟁하는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류지혜가 더욱 악독한 카드를 꺼냈어요. 이하늘, 당신 실력이 예상보다 뛰어나네요. 하지만 알고 있나요? 우리가 지금 공격하고 있는 건 디트로이트와 워싱턴만이 아니라는 걸요. 이하늘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어요. 뭔가 최악의 상황을 떠올린 것 같았습니다. 설마. 맞아요. 한국도 동시에 공격하고 있어요. 지금 서울의 모든 전력망이 위험에 처해 있어요. 부산, 대구, 인천. 전국이 디트로이트와 같은 상황에 빠질 수 있어요. 제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어요. 이 악마 같은 남자가 한국까지 인질로 잡고 있었던 거예요. 무고한 시민들을 협박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었던 겁니다. 박상진이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팀장님, 한국 본사에서 긴급 연락 왔어요. 서울 시내 강남구와 서초구 일대가 정전됐대요. 그리고 지금 경기도까지 확산되고 있어요. 민수도 떨리는 목소리로 보고했어요. 부산 지하철도 멈췄어요. 대구 시내 신호등도 꺼지고 있고요. 이하늘의 손이 잠시 멈췄어요. 조국이 공격받고 있다는 소식에 동요한 것 같았습니다. 아무리 강인한 그녀라도 고향과 가족들이 위험에 처했다는 소식에는 흔들릴 수밖에 없었겠죠. 류지혜가 승리를 확신하며 말했어요. 이제 선택하세요. 미국을 구할 건가요? 한국을 구할 건가요? 둘 다는 불가능해요. 당신의 선택에 따라 어느 나라의 운명이 결정될 거예요. 상황실이 죽음의 정적에 휩싸였어요. 이하늘은 조국과 우방국 사이에서 불가능한 선택을 강요받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어깨에 두 나라의 운명이 달려있는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그때 이하늘이 조용히 미소를 지었어요. 그 미소에는 뭔가 특별한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류지혜 씨, 한 가지 모르는 게 있어요. 뭐죠?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혼자 싸우지도 않죠. 갑자기 그녀의 노트북에 수십 개의 새로운 연결이 나타났어요. 화면을 보니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화면에는 믿을 수 없는 숫자들이 떠올랐어요. 서울, 부산, 대구, 인천. 한국 전역에서 수백 명의 개발자들이 동시에 접속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일본 도쿄, 싱가포르, 대만 타이베이, 베트남 호치민에서도 연결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화면이 초록색 점들로 가득 찼습니다. 이하늘이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평소에 아시아 보안 연합체를 구축해놨거든요. 한 나라가 공격받으면 모든 나라가 함께 대응하는 시스템이에요. 북한의 지속적인 위협 때문에 만들어진 거죠. 류지의 얼굴이 처음으로 당황한 기색을 보였어요. 불가능해요. 이런 규모의 국제협력체는 우리도 몰랐는데. 가능해요. 우리는 매일 북한의 사이버 공격을 받으면서 이런 대응 체계를 10년간 구축해왔거든요. 위기가 오면 자동으로 연결되는 시스템이에요. 박상진이 흥분해서 외쳤습니다. 팀장님, 서울대 카이스트, 포스텍 해킹 동아리들이 모두 지원에 나섰어요. 심지어 삼성, LG, 네이버에서 퇴근한 개발자들까지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어요. 민수가 화면을 가리키며 보고했습니다. 현재 1200명의 개발자가 실시간으로 협력하고 있어요. 분산 컴퓨팅으로 류지의 공격을 역추적하고 있습니다. 류지혜가 다급하게 자신의 태블릿을 조작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한국을 중심으로 한 아시아 연합체의 화력은 상상을 초월했거든요. 안 돼요. 내 완벽한 계획이 10년간 준비한 모든 게. 그때 이하늘이 결정적인 지시를 내렸습니다. 모든 팀 리버티 작전 돌입해요. 리버티 작전이요? 크리스가 물었어요. 박상진이 단호하게 설명했습니다. 자유작전이에요. 억압받는 시스템을 해방시키는 거죠. 우리가 가장 자신 있는 작전이에요. 갑자기 상황실의 모든 화면이 바뀌었어요. 실시간으로 디트로이트 시내 곳곳의 시스템들이 하나씩 복구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지하철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고 가로등이 하나씩 켜지기 시작했어요. 마치 죽어있던 도시가 다시 숨을 쉬기 시작하는 것 같았습니다. 가장 놀라운 건 복구 속도였습니다. 1200명의 개발자들이 동시에 작업하니까 일사천리로 진행됐거든요. 마치 수많은 개미들이 협력해서 거대한 집을 짓는 것 같았어요. 전력망, 교통 시스템, 금융망, 복구 완료. 연이어 터지는 성공 보고에 상황실이 환호성으로 가득 찼어요. 하지만 가장 놀라운 건 따로 있었습니다. 이하늘이 류지혜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어요. 우리는 당신의 서버까지 추적했어요. 중국 본토의 모든 해킹 거점을 파악했고 베이징, 상하이, 심천의 서버 위치까지 확인했어요. 류지혜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그럴 리가 없어요. 내 보안은 완벽해요.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요. 완벽한 보안은 없어요. 하지만 완벽한 협력은 가능하거든요. 그 말과 함께 화면에는 중국 전역의 해킹 거점들이 실시간으로 차단되는 모습이 나타났어요. 류지혜가 10년간 구축해놓은 거대한 사이버 공격망이 순식간에 무력화되고 있었습니다. 진호가 보고했어요. 중국 내 30여 개 서버 모두 무력화 완료. 백도어 전부 제거했습니다. 네, 디트로이트는 이제 완전히 안전해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공격을 받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더 강한 보안 시스템을 구축해뒀거든요. 창밖에서는 시민들의 환호성이 하늘을 찔렀어요. 거리마다 불빛이 되살아나고 사람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 기쁨의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어두웠던 도시가 다시 빛나고 있었어요. 사흘 후인 12월 20일 디트로이트 시청 광장에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어요. 수천 명의 시민들이 모여서 태극기를 흔들며 환호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집에서 가져온 빨간 천과 파란 천으로 직접 태극기를 만들어 들고 있었어요. 저는 임시로 설치된 연단 앞에 서 있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몰려온 기자들과 카메라가 저를 향해 있었죠. CNN, BBC, NHK는 물론이고 한국의 방송사들까지 모든 방송사가 이 순간을 생중계하고 있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꼭 해야 할 말이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진정한 기적을 목격했습니다. 제 목소리가 마이크를 통해 광장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수천 명의 시민들이 조용히 제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살렸습니다. 조건도 대가도 없이 말이에요. 한국의 이하늘 팀과 아시아 각국의 수많은 개발자들이 보여준 것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류애였어요. 군중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저는 이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겸손한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이 우리에게 요청한 것은 단 하나뿐이었습니다. 이제 당신들이 다른 나라를 도와달라는 것이었어요. 이 선한 영향력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기술은 나누면 나눌수록 더 강해진다고, 함께하면 할 수 없는 일이 없다고 말했어요.
그 순간 군중들 사이에서 울음소리가 터져나오기 시작했어요. 감동의 눈물이었죠. 저도 모르게 목이 메었습니다. 오늘부터 미국은 새로운 길을 걷겠습니다. 기술로 위협하고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로 돕고 협력하는 나라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한국 친구들에게 배운 가장 소중한 교훈입니다. 박수가 우레와 같이 터져나왔어요. 하지만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따로 있었습니다. 이하늘이 연단으로 올라와서 마이크를 잡았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진심이 가득했습니다. 저희는 특별한 걸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어려운 친구를 도운 것뿐이에요. 한국에서는 이걸 정의라고 부르거든요. 계산하지 않고 조건을 달지 않고 그냥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도움말이에요. 그녀의 말에 온 광장이 눈물바다가 됐어요. 정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다는 걸 처음 깨달았습니다. 이익을 따지지 않고 그냥 도와주는 마음, 그게 바로 정이었어요. 크리스가 이하늘을 껴안았어요. 하늘아, 정말 고마워. 괜찮아, 크리스. 우리는 친구잖아. 친구가 어려우면 당연히 도와줘야지. 그 순간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10년 전의 상처가 완전히 치유되는 것을 느꼈어요. 실패의 트라우마가 아니라 성공의 기쁨으로 가슴이 가득 찼습니다. 기술이 사람을 구하는 모습을 직접 본 순간이었어요. 그때 뜻밖에도 류지혜가 연단 앞으로 걸어왔어요. 교만하고 차가웠 마치 깊은 성찰을 거친 사람 같았습니다. 이하늘 씨, 네, 제가 졌습니다. 하지만 많은 걸 배웠어요. 그는 진심 어린 미소를 지었어요. 처음으로 인간적인 표정을 보여줬습니다. 당신들이 보여준 협력의 힘, 그리고 조건 없는 선의, 진짜 힘이 뭔지 말이에요.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도요. 이하늘이 그에게 손을 내밀었어요. 함께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요. 기술은 경쟁하는 게 아니라 협력하는 거니까요. 류지혜가 그 손을 잡는 순간 광장의 모든 사람들이 기립박수를 쳤어요. 적이었던 사람들이 화해하는 모습을 보며 진정한 승리가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이기는 것보다 함께하는 것이 더 소중하다는 걸 말이에요. 한 시민이 크게 외쳤어요. 고마워요. 한국 고마워요. 그러자 온 광장이 합창하기 시작했어요. 고마워요. 고마워요. 해가 저물어가는 디트로이트 하늘 아래 태극기와 성조기가 나란히 펄럭이고 있었어요. 그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워서 오래오래 기억에 남을 것 같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기술의 진정한 의미를 배웠어요. 그것은 사람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함께할 때 더 강해진다는 것을 말이에요. 이하늘이 마지막으로 마이크를 잡고 말했어요. 앞으로도 어려운 일이 있으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우리는 친구니까요. 이 이야기의 핵심은 바로 진정한 기술의 힘은 남을 지배하거나 위협하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어려운 사람을 돕고 함께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작은 기업이 보여준 건 단순한 기술력이 아니었어요. 조건 없는 선의와 협력의 정신이었죠. 특히 이하늘 팀이 말한 정이라는 단어가 참 인상적이었어요. 이익을 바라지 않고 그냥 어려운 친구를 돕는 마음, 이게 바로 우리가 잃지 말아야 할 소중한 가치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꼭 들려주세요. 그리고 이런 감동적인 실화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공유도 부탁드려요. 다음에도 더 재미있고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